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으로 전 남편에 속았고 상처를 입어 재혼하여 현재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전 남편에 대한 상처를 떠올리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로 인해 헤어지고 지금의 다정하고 듬직한 남편과 만나게 되어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아마 지금의 남편이 아니었으면 결혼과 남성에 대한 불신으로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전 남편과 이혼한 지는 10년 정도입니다. 전 남편을 정리하자면 쓰레기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어요. 결혼 전까지는 전 남편 없이는 못 살 줄 알았던 사람이었죠. 더욱이 그는 저보다 10세 많았습니다. 23살에 만났을 때 적어도 10년 동안 저보다 더 많이 배웠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신 연령이나 하는 짓이나 다 초등학생만큼이나 못지 않아요. 지금 생각해보니 순 모든 것이 다 거짓 투성이었습니다. 그런 인간과 애까지 나오며 살았다니 정말 한탄스럽습니다. 연애 때 당시 전 남편은 결혼을 하기 위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고 했어요. 지금은 부모님과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서 생활이 넉넉하고 방 2개짜리이지만 그럭저럭 신혼 살림할 만한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차도 산 것이라 바꿀 필요가 없고. 그래서 말인데 우리 이제 결혼할래? 뭐, 결혼아. 자기야 나는 아직 결혼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나는 아직 살아 있으니까. 내 친구들은 다 학생들이고. 알잖아. 나는 이제 디자이너가 됐으니 이제부터 시작인 것이고 일하고 싶으면 결혼해서 계속해도 돼. 결혼해도 달라지는 건 없어. 우리의 사랑의 결실을 맺자는 거지. 그래도 결혼은? 신중해야 하는 거야? 물론 나도 너를 많이 사랑하지. 그래도 조금 걱정돼. 할 일도 많은데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돼. 너도 돈을 꽤 모았다고 했지? 미용사 인턴부터 디자이너까지 적은 월급으로 몇 천씩 모아놨다고 했잖아. 그럼 충분할 것 같아. 모자르면 내가 도울게. 우리 서로 사랑하고 준비도 됐으니 결혼하자. 아이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차근히 생각해보고 결정하도록 할게. 지금 당장 말하기는 어려워. 고민할 시간을 줘. 뭐가 어려운지 말해줘. 나는 너를 믿고 내 평생을 행복하게 해줄 거야. 집에서도 서두르지 않아도 돼. 전 남편은 1년 만에 결혼을 제안했었지만 나는 이번에는 천천히 생각하고 싶어. 그때 전 남편이 제안한 조건이 나쁘지 않았어. 왜냐하면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미용사가 되고 싶어서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바로 미용실에서 일을 시작했기 때문이야. 미용실에서 인턴으로 시작했어요. 아마 다들 월급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실 겁니다.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생활을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아버지도 도와달라고 했는데 형편이 안 되어서 그래서 그 인간이 준비된 집과 차, 그리고 월급까지 혹해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모든 게 다 거짓이라는 걸 몰랐죠. 전 남편 그 인간은 제가 일하던 미용실에서 고객이자 디자이너로 만났어요. 그리고 밖에서 우연히 마주쳤다가 급속도로 친해지고 사귀게 됐죠. 그때 전 남편은 제 환심을 사기 위해 돈도 척척 쓰고 고가의 물건도 샀죠. 데이트 비용도 저는 일체 못 내게 하고 그 인간이 척척 냈어요. 그때는 그 모습이 멋있어 보였는데 나중에 알게 된 게 많았죠. 속빈 강정이라는 걸 모르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 먼저 신혼집을 보러 갔는데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기가 말했던 집이 이거고 저거라면서 신혼을 시작하자고 한 집이 아닌 반자 방 2개짜리 집이었습니다. 둘이 살기엔 협소해서 혼수 채우기도 힘들었고 반짝만 하더라도 햇빛이 잘 들어오지만 물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생활하기 어렵다. 곰팡이로 가득 찼고 전 입주자가 청소를 하지 않아 도배장판을 다시 하면 깨끗해질 거라고 하더군요. 결혼 전에 알게 된 건 전 남편이 말한 신혼집은 시부모님 영이의 3층짜리 집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세대 주택이었던 것으로 생각했으나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상대를 사랑했기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 전 돈을 모아 혼수를 준비하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며칠 후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자동차 주행면허증을 보니 아버지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버지가 사주신 것이었어요. 대출 때문에 이렇게 되는 집들이 많다고 하던데 그것이 그 이유였어요. 아, 이 차는 아버지 차구나. 아버지가 샀는데 어차피 엄마, 아버지, 그리고 나랑 같이 출퇴근하고 아버지는 가게나 집 이외에 잘 다니지 않으니까 내가 대부분 사용하게 되는구나. 당신이 최근에 사신 차 아니었던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차를 생각했던 거죠. 알았지. 명의가 뭐가 중요해. 내가 거의 끌고 다니니까 내 차로 생각하면 돼. 아버지 차 쓰지도 않아. 우리 차라고 생각하면 돼. 남편이 타고 다니는 그 차도 시아버지 차였고 한 가지 더. 결혼 후 한 달이 지나고 기가 막힌 거짓이 또 들통이 났죠. 돈 관리를 제가 하게 되었는데 통장에 들어온 남편의 월급이 이상했어요. 시부모님과 함께 가게 운영을 한다고 했었고 그동안 가게를 보면 그럭저럭 잘 되는 편이었거든요. 게다가 결혼 전에 자신의 수입이 어느 정도라고 말한 적도 있었고요. 데이트 비용을 펑펑 쓴 거 생각하면 통장에 들어온 금액이 월급이라는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당신 월급이 이 금액 맞아? 했었고, 아은 거지? 어머님이 월급을 쪼개서 주셔. 나머지 돈은 언제 들어와? 아, 맞아. 그거 내 월급 맞다고 엄마가 매달 말이래? 알바비를 계산해 주셔요. 뭐, 알바비라는 말은 무슨 의미죠? 시부모님 하실 말씀인가요? 식당 운영을 같이 하는 건가요? 알바가 뭔가요? 그게 사실 제가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 알바로 시간제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시간을 따져서 월급을 주는 거고 뭐, 세상에, 아니 그게 뭔 뜻인가요? 결혼하기 전에 나한테 말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금액이네요. 이거 말고는 받지 않았는데 좀 더 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말을 해봤어요. 그게 가게도 대출빚이 상당해서 다른 사람이 쓰기에도 힘든 상황이라 그런데 제가 일하는 것을 최저시급으로 계산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는 뭐라고 말하지 말라고요? 알았죠. 세상에 부모님과 함께 운영한다는 그 식당을 보니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거였고요. 남편은요. 거기서는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그것도 최저시급으로요. 이 정도면 사기 결혼 아니에요. 네. 저도 그 사실을 알고 바로 헤어지려고 했습니다. 뭐 하나 그 나이 먹고 읽어낸 게 없어요? 시댁에 얹여 살고 시아버지 차에 시부모 가게에서 알바로 일하는 남편이라니 너무 무능해했어요.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지 카드를 엄청 써서 돈을 많이 썼죠. 그 결과 매달 적자가 발생했어요. 게다가 저 하나만 바라보던 그 인간의 유일한 점도 결혼하고 난 후부터는 완전히 없어졌어요. 집안 살림은 손끝 하나 거들지 않고요. 저한테도 까칠하게 되어서 뭐라고 잔소리하면 슬퍼 마시고 와서 행패를 부리기 일쑤였죠. 결혼한 순간부터 남편과 매일 싸웠고 신혼 때 많이 싸운다고 하잖아요. 그건 서로 다른 삶을 함께 경험하고 적응해가는 과정 중에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살아가면서 맞춰가는 과정이지만 제 싸움은 한쪽이 속이고 다른 한쪽이 당하는 싸움입니다. 당하는 쪽은 항상 저이고 서로 냉랭한 사이가 되었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헤어질까도 했는데 하필 허니문 베이비를 가지고 있어서 결혼을 끊기 쉽지 않았어요. 그때는 왜 아이가 생기면 어쩔 수 없이 이 남자와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혼자 살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때는 마음에 그런 감정이 들어서 우선 버텨봤어요. 너무 속상해서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신 시어머님께 따졌어요. 어머님, 아들을 어떻게 이렇게 키우셨어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잖아요. 돈도 못 벌고 남편 역할도 못하고 뱃속에 있지만 아빠 역할도 못하는데 어머님도 남편에게 뭐라고 조금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얘나도 그 새끼 감당하는데 누가 데려가 주면 얼씨구나 하고 보내주려고 했는데 그게 바로 너야? 그래서 내가 군소리 안 하고 그 많은 돈 들여서 결혼시켜 준 거잖아. 이제는 너희 알아서 해라.
원래 결혼한 아들과 며느리 사이는 일체 간섭하면 안 된다고 했어. 이런 망나니를 저에게 떠넘기면 어떻게 해요? 어머님이 돈이라도 더 챙겨주세요. 그 인간이 카드를 얼마나 쓰는 줄 아세요? 둘이 보는데도 매달 적자라고 제가 쓰는 건 10분의 1도 안 되고요. 아, 그 새끼가 신용대출 빌려가서 내가 갚는 것도 있거든. 그건 어쩔 텐데 이것도 내가 갚아라. 우리도 그놈의 자식 뒷감당 하느라 뼈가 빠져. 아, 너도 내가 좋다고 해서 결혼한 거잖니? 내가 감당해 우리를. 집도 해주고 일하게 해줬으면 나는 할 만큼 한 거라고 생각한다. 남편은 부모도 내놓은 자식이었을 빠듯한데 신용대출이라 보니깐 3천만 원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아, 그 돈을 어디에다 썼냐고 물으니까 저랑 데이트하는데 다 썼답니다. 미쳐버린 줄 알았어요. 이 사람 정말 까득까득 계속 만행이 나왔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헤어졌으면 호적을 더럽히지 않고 헤어질 수 있는 기회였다고 참고 넘긴 걸 후회합니다. 10달이 지나 아기는 태어났고 월급은 부족하고 전 남편은 계속 망나니 살고 있어요. 할 수 없이 100일밖에 지나지 않은 그 어린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을 하러 나갔어요. 그 전에 일했던 미용실로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 동안 정말 바쁜 삶을 살아왔어요. 무슨 생각으로 살았는지 궁금할 정도로 머릿속이 가득 찼어요. 그러던 중 남편의 행동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 이거 뭐야? 연체되어서 아예 아울맥에 이거 뭐냐고 했는데 당신 또 대출 받았어? 아, 그거 당신이 내 카드를 정지시켜서 신용대출을 받았지? 당신이 막으면 돈을 못 쓸 줄 알았지? 미쳤구나. 우리 집 형편을 알면서도 대출을 받는 소리가 나와. 돈이 없으면 더 벌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대출을 받을 생각을 해? 나 이 돈을 갚지 못해. 당신이 벌어서 갚던 깜방에 가던지 알아서 해라고. 당신이 모르는 척하나 봐. 일상 저작권도 있어. 그래서 채무는 부부가 함께 책임져야 해. 그때 누군가가 뒤통수를 때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때 난 난해하고 남편은 어려운 법률 용어를 썼어요. 채무를 함께 갚아 나가야 한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놀라워서 겁이 났어요. 이대로 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평생을 단순히 빚만 갚는 인간으로 살다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은 역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후회가 뒤늦게 들었죠.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때 남편이 했던 말이 개소리였다는 걸 말이에요. 당시에는 많이 순진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떨었죠. 그러나 어느 순간 제가 이 인간과 함께 사는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도 제가 돌보고 집안일도 제가 하며 돈도 제가 벌는데 애 아빠의 행동까지 내가 다 감수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아이에게 아빠의 부재는 함께 살아가며 커가도록 지켜줄 수 있을 텐데 인생이 더 복잡해지기 전에 이혼을 제안했어요. 그날 집 밖으로 나가버리고 아이랑 함께 숙박소에서 몇 일을 보내고 나중에는 점장에게 도움을 청하기까지 했어요. 돈을 빌려 집을 얻었고 그 후 우리가 결혼한 그 사람과 바로 이혼했습니다. 결혼한 지 2년 만에 이혼했어요. 계속해서 더럽고 불쾌한 상황에서 살기보다는 나눠 살아가는 게 더 나아 보였습니다. 그가 나를 속인 것은 물론 제 삶까지 파괴한 그 사람을 생각하면 위자료로 돈을 빼앗고 싶은 마음을 느꼈지만 다시 큰 싸움을 해야 하고 시간이 더 지체될 것 같아서 돈을 받을 수 있는지도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급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어 협의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정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걸 모르고 계속 우쭐거렸어요. 내가 이혼하고 어디서 잘 사나 봐라. 애를 갖고 이혼당한 여자가 어디서 가서 쉽게 떠나겠냐? 미친 거 아니냐? 너의 애 굳이 내 탓이 될 필요가 있니? 왜 그런 사기꾼처럼 제 시간 내어줘야 해? 이혼 후에 시어머니가 저를 악바리로 삼아 재산 분할을 받게 되었지만 위자료나 아이 양육비는 받지 못했습니다. 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제 스케줄은 아침 9시 출근부터 밤 10시 퇴근까지라서 바빠서 알아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인간이 주는 더러운 돈을 받지 않겠다고 마음먹었고 그 모습을 보면서 더 정신이 나빴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애를 키우는데 필요한 양육비를 요구하면 누적되어 갈 것 같았습니다. 기분이 나빠지기만 할 것 같아서 결국은 제가 혼자 아이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아이가 더 큰 나이에 이르기 전에 아빠가 없는 채 큰 정이 들기 전에 이혼하는 것이 다행일지도 모릅니다. 사기꾼 같은 전 남편의 얼굴을 보지 않아도 좀 마음이 편해졌고 시원해져서 점점 살만해지고 아이가 커가며 얼마나 예쁜 짓을 많이 하는지를 보며 힘을 내었어요.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회복되지 않죠. 전 남편과 이혼한 후 남자를 믿지 못하게 되었고 인간관계도 전보다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제 마음을 얻기 위해 공들였던 사람도 쟤를 속이고 쉽게 변하면서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시작을 통해 아이를 잘 키우고 건강하게 살자는 생각만을 갖게 되었죠. 이혼 후 1년이 지난 후 재산 분할을 통해 받은 돈과 은행 대출을 빌려서 1인 헤어샵을 차리기로 결심했어요. 지역은 지방이지만 신축 아파트가 들어온 지역에 가게를 오픈했죠. 젊은 엄마들도 함께 찾아와 주셨어요. 많고 주변에 상가가 많이 없어서 가족 단위로 많이 찾아주었어요. 입소문도 나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에게 배신당한 분노를 내에 쏟아내며 살아내고 있었어요. 아이도 쑥쑥 자라며 예쁘게 키웠고 저 스스로도 제 삶을 잘 개척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며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쓸데없이 제 가게를 찾아와 염장질을 하는 전 남편 놈만 아니라면요. 이혼하고 한 2년 정도 지났을까요? 잊으려고 하고 있는 전 남편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제 가게로 찾아와서 저를 괴롭혔어요. 아이 미용사이 혼유 시원하게 한번 가까이 보면 첫눈에 여자들이 뒤돌아보게끔 멋있게 말이야. 사진을 안 보여줘도 될 것 같아요. 죄송한데요, 손님. 저희 샵은 예약제이고 손님은 우리 가게에 출입 금지니까 나가주세요. 전 남편이 오니까 쑥스러워요. 오랜만에 머리 자르려니 떨려요. 요즘 스타일은 모르는 건가요? 그때 때마침 예약된 고객이 오셨어요. 저희 샵 단골인데 고객은 이상한 기류를 느끼고 전 남편과 저를 번갈아 보며 쳐다보더라고요. 약속된 고객이신데 제가 고객님을 우선으로 맞이하는 게 맞잖아요. 저기요, 손님. 지금 시간에 예약된 고객이 오셨습니다. 그만 나가 주시겠어요? 저희는 일해야 합니다. 아, 좀 기다리시라고. 그래, 내가 먼저 왔으니까 나 먼저 좀 하자고요. 남자 커트는 금방 끝나니까 저 먼저 좀 하겠습니다. 아니요, 손님. 예약하신 분이 먼저 우선이라서 일단 나가시겠습니까? 아, 나는 절대 머리 자르기 전까지는 못 나가니까 그런 줄 아시죠? 전 남편은 뻔뻔하게 나왔어요. 저는 가게 사장입니다. 고객분을 대하면서 자기 자신이 함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고객님을 대하는 태도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았습니다. 한 약을 드리면 마치 제 마음을 엎어놓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있는 표정을 지으시는 사람이 저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소요될 것 같은데 조금만 기다려 주실 수 있나요? 그러자 고객님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서서히 다가와서 제 귀에 속삭였어요. 아, 그렇게 하세요. 지금 처한 상황 같은데요. 혹시 돈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신고해 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제가 인간을 잘 아니거든요. 한 번에 해결해 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저는 예약된 고객분께 양해를 구하고 전 남편이 앉아있는 의자 뒤로 가서 고객님께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로 머리를 자르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예약하신 고객님 계셔서 바로 들어갈게요. 뻔뻔하게 나오는 전 남편 놈에게 저도 그만한 화답을 해주기로 했어요. 바로 전 남편이 원하는 대로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 머리를 해주기로 했어요. 바리깡을 들고 그 놈의 머리를 아주 빡빡하게 밀어버렸죠. 뭐야, 이게 뭐야? 하이,
진짜 이게 무슨 짓이야? 내 머리 그만해 어때요? 손님, 마음에 드세요? 너무 좋아서 비명까지 지르시는 요즘 스타일 말씀하셔서 요즘 유행하는 빡빡머리, 즉 버직 커드로 해보았는데요. 마음에 드세요? 그런데 손님, 얼굴이 못생겨서 요즘 애들 스타일이 안 나오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얘야, 너 미쳤어. 머리를 이렇게 밀어버리면 어떡해? 앞으로 어떻게 다니라고 책임져. 책임지라고. 너야말로 미쳤어. 나한테. 사기당하여 이혼당한 지금 여기가 어디인지 말해주니 행태를 벌인 너 같은 거사. 손님이 있다고 조용히 있을 줄 알았겠지만 다시 한번 찾아오면 보겠지? 그때는 머리뿐 아니라 다른 것도 없어질 수도 있어. 알겠지? 머리도 밀어버리고 크게 협박을 하자고. 전 남편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 길로 돌아갔다. 전 남편이 큰 소리를 내려 할 줄 조용히 자기대로 할 줄 알았을 것 같았는데. 아, 그 새끼 때문에 산전수전을 겪게 되었지만 저도 레벨이 많이 올라가서 호락호락하지 않아. 그렇게 살아가며 목에 거울을 들게 했다가 머리카락이 휑하니 밀린 전 남편은 그 이후로는 돌아오지 않았어. 나의 다짐을 행동으로 보여주자니 쥐도 겁이 났겠지. 그래서 다시 내 가게를 운영 중이야. 아이를 키우며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나 뜻밖의 인연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어요. 어느 날 운명처럼 지금의 신랑을 만났습니다. 그것도 전혀 생각지 못한 상황에서였죠. 그날은 영하 20도를 넘는 추운 밤이었어요. 모든 일정을 마치고 어린이집에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향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 아이는 일하는 엄마 때문에 항상 어린이집에서 제일 늦게까지 머물러야 했어요. 시간이 부족한 나머지 아이와 함께 있을 때마다 최대한 즐겁고 잘 챙겨주려고 노력하죠. 그날 나도 저녁 요리하기가 귀찮았고 아이도 치킨을 먹고 싶어 했기에 바깥에서 저녁을 먹고 집에 가고 있었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신호가 바뀌기만 기다리고 있을 때 아이는 신호를 잘못 이해한 모양이었는지 빨간 불에 제 손을 놓고 갑자기 뛰어나가려 했어요. 아이를 칠 뻔했어요. 한순간 사고는 다치고 아이가 무작정 빨간 불에 뛰어들었고 도로를 달려오던 승용차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달려가려는 새도 없이 왔죠. 속도도 꽤 빨라서 사고가 예상되었습니다. 끝까지 아이를 쳐다보며 뛰려 했지만 다행히도 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아이 앞에서 딱 멈춰 섰습니다. 정말로 천만다행입니다. 아이는 놀라서 넘어졌고 제가 아이에게 뛰어갔습니다. 운전자도 너무 놀라서 한참 동안 내리지 못했어요. 지우야, 신호를 잘못 봤어. 엄마는 지우가 다치는 줄 알았어서 엄청 놀랐어. 괜찮아, 지우는 대답했다. 응, 엄마. 파란색 신호등이 켜져서 다행이야. 미안해. 엄마, 괜찮으세요? 제가 아이를 치진 않았어요. 아이가 놀라서 넘어진 거예요? 죄송합니다. 같아요. 다친 곳은 없어요? 저희 아들 때문에 많이 놀랐죠. 아이가 신호등을 잘못 봤나 봐요. 죄송합니다. 운전자분은 다치신 곳 없으세요? 네, 저는 괜찮습니다. 그나저나 아이가 많이 놀랐을 것 같은데 잘 다독여 주세요. 그런데 혹시 저쪽 상가의 헤어샵 사장님 아니세요? 네, 맞아요. 저희 가게 아세요? 혹시 제가 너무 예의 없이 방문했던 고객 중 하나신가요? 제가 고객은 아니고요. 예전에 예약하지 않고 무작정 갔다가 돌아왔던 사람입니다. 기억났어요. 그때 돌아가시면 얼마나 죄송했다고 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다음에 들러주시면 멋지게 스타일링 해드릴게요. 지금 뭐 안 하셔도 되지만요. 알겠습니다. 조만간 들러주시겠다고요? 그나저나 아이가 다치지 않아 다행이에요. 다행히도 괜찮으세요? 아픈 곳이 없으시죠? 혹시 대기 중이세요? 아니요. 이 신호등 건넌 후 저쪽 동네에 살아요.
금방 갈 텐데 다 괜찮으니 가세요. 죄송했어요. 그러지 마시고 차 타고 가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이도 많이 놀란 것 같은데 조금 진정시켜 주세요. 엄마, 우리 차 타고 가요. 너무 추워서 집까지 걸어가기 힘들어요. 응, 엄마, 우리 아저씨 차 타고 가요. 그래요, 타고 가세요. 우리 모두 많이 놀랐고요.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요. 저도 금방 가니까 부담되지 마시고 타세요. 아, 그럼 신세 좀 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아파트 입구에 세워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그분의 차를 타고 갈게요. 그날 영하의 추운 날씨가요. 차 안이 무색으로 차 있었는데 너무 따뜻해서 아마 그래서 그렇지 차 안에 탑승한 지 몇 분밖에 되지 않았는데 아이가 금방 겨우 떨어진 거예요. 아이가 많이 피곤한 것 같아요. 이대로 데리고 가면 감기 걸릴 것 같아서 좀 더 기다려서 깨워서 내려가는 게 어떨까요? 아, 아니에요. 그건 너무 절차가 힘들겠어요. 지호냐, 지호냐, 일어나 봐, 우리 집 도착했어요. 아이, 이런 게 왜 그러는 거야? 지호냐, 지호냐, 아무래도 어서 내려가야겠어요.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제 집 근처인데 기어코 아이 머리부터 끝까지 담요로 덮어주세요. 아, 찬바람 쪽으로 새면 감기 걸리기 쉬워요. 그 운전사님은 말도 없이 우리 아들 없인 표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도 빠르게 내려가서 아이를 담요로 덮었고 그리고 저희 집 근처로 향했습니다. 우리 집은 차 안에 있습니다. 들어오는 골목 끝에 위치한 4층 빌라예요. 집 앞까지 오셔서 주신 것으로도 감사한데 아이를 업고 가는 것은 제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저에게 주셔요. 우리 집은 여기 4층에 있어요. 아이를 업혀주시면 제가 데리고 올라갈게요. 아니에요. 함께 올라가 주셔야 해요. 아이가 완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바로 눕히면 내일 아침까지 잠을 잘 것 같아요. 그분은 주저없이 4층 계단을 올라가셨는데 말해보니 그가 오셨던 길에 땀이 송글송글 흘렀대요. 우리 아이가 어리지만 몸무게가 꽤 되는 몸이에요. 제가 집 문을 열었더니 그분은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문 앞에서 아이를 넘겨주셨어요. 제가 혼자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례할 것 같아서요. 여기서 아이를 넘겨주시고 가보시겠어요? 아이가 아프다고 하실 때는 꼭 연락해 주세요. 그럼 바로 가보겠습니다. 어느 날 밤, 아이가 잠들고 집안일을 하다가 우리 아이를 받으러 계단을 올라가는 그의 뒷모습을 이상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한테 아빠가 있다면 이런 시간에는 아빠가 등 돌아와 집까지 편안히 들어왔을 텐데 그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해줄 수 없는 것인데 우리 아이에게는 계속 아빠의 빈자리가 있을 것 같아서 미안하고 짠해서 그날 밤에 많이 울었습니다. 그 다음 날 평소와 같이 아이를 등원하고 나와서 문을 열었는데 어제 저 운전자분이 오신 것 같아요. 한 손에는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있더군요. 안녕하세요. 어제는 잘 주무셨나요? 아이가 넘어졌을 때 다치진 않았다던데요. 생각해보니 제가 연락처도 주지 않고 돌아왔었다는군요. 여기는 샵이 아니라 고객인 게 아니라 제 방문이 없을 테니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물을 것이나 커피를 마실 것도 없어서 혹시 예약이 없다면 머리를 자를 겸 겸사겸사 해서 들렀어요. 어머나, 커피도 잘 마시고 감사합니다. 덕분에 어제 잘 들어왔어요. 어제 놀래킨 것 같아요. 신세를 많이 졌어요. 정말 죄송해요. 다행히 지금은 예약이 없는데 커트를 해드릴까요? 오늘은 성심성의껏 잘라드릴 테니 물론 무료로 앉아 계십시오. 아, 그래요? 오늘 운이 좋네요. 그럼 부탁 좀 해도 될까요? 아이가 너무 귀여워요. 5살이라고요. 저는 아이들을 아주 좋아해요. 제가 조카도 있어요. 사장님의 아들이 더 눈이 가려고 해요. 아, 그래요. 제 조카도 5살이에요. 지금은 한참 귀여울 시기인 것 같아요.
얼마나 스스로 하고 싶은 게 많은지 다 자기가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조카도 똑같아요. 특히 엘리베이터 버튼을 제가 누르면 아주 난리가 나요. 그 때문에 계단에서 30분을 우려는 법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운전자분께 이야기하면서 머리를 손질해 드렸고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알고 보니 늦은 나이에 로스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군요. 누가 꿈에나 생각했을까요? 그 사람이 훗날 제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뿐인 저희 남편이 된다는 것을요. 그 후로도 그분은 계속해서 저희 가게에 오다가 자주 틀렸어요. 집이 바로 제 가게가 있는 상가 앞에 신축된 것으로요. 아파트라서 들리기 좋은 틈틈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혼 후 아이를 혼자 키우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말을 듣자 나도 모르게 깊은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는 누구에게 의지할 곳도 없이 여기까지 온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은 제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로스쿨을 준비하게 된 계기를 이야기해 주었어요. 한때 중소기업에서 승진하여 부장까지 올랐지만 회사의 부당한 일을 보고 변호사가 되기로 다짐했다고 해요. 그래서 일을 그만두고 로스쿨 입학 준비 중이라고 했어요. 자신이 벌어놓은 돈으로 등록금을 충당할 수 있다며 말했죠. 그렇게 그 사람은 나를 만나면서 로스쿨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웃에서 알던 진중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실제로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는 것인데 변호사와 나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으로 생각했고 나 자신도 그러한 사람 중 하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단단히 닫고 이웃에 든든한 동료 한 명 생긴 것만으로 만족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여러 해가 흘러갔고 가게가 번창하여 빚을 모두 갚고 더 큰 곳으로 이사하며 직원을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동네에서는 우리 미용실이 최고라고 소문이 났어요. 매일 예약이 꽉 찼고 고객들의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이래서 성공을 거둬서 내 삶이 만족스럽고 내가 너무 잘합니다. 그때 제 나이는 33세였죠. 살아있었고 그리고 나는 그분과도 계속 친밀한 친구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를 몇 년 가깝게 지내다 보니 서로의 속내를 알게 되었고요. 생각보다 소박한 분이셔서 더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께 심적으로 많이 의지를 했어요. 제가 무너지지 않게 곁에서 잡아준 제 은인이시죠. 그런데 딱 거기까지만 해요. 더 이상 욕심을 내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런데 그분은 다른 느낌을 품고 계셨더라고요. 나 당신을 좋아해요. 나 당신 없이는 이제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을 받아주면 안 되겠어요. 지금은 비록 대학원생이지만 내가 자리를 잡으면 진짜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어떻게 당신의 마음을 받아줄까요? 제 사정 다 아시잖아요. 저 애까지 딸린 이혼한 여성이지요. 왜 나와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시나요? 저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실 거예요. 괜히 힘든 길을 걸지 마세요. 상관없어요. 당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내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아, 나를 믿기 어려우세요. 행복하게 해줄게요. 그러니까 내게 와주세요. 나라고 뭘 볼만한 사람인가요? 돈을 벌지 못하고 있는 로스쿨 학생도 있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며 번 돈으로 로스쿨의 학비를 모두 마칠 수 있었고 대출로 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큰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2번 다시 결혼할 줄은 알았지만 또 다시 결혼을 고민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제가 쉽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를 생각한다면 아버지가 필요할 것이지만 상대에 비해 제가 한없이 부족하기에 그 사람을 욕심낼 수는 없어요. 너무 뻔뻔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고민을 해도 보느냐고 하더라도 저는 대답을 밀어버리게 되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계속 저를 설득하며 결혼을 진행해 나갔죠. 사실 저는 한 차례 결혼을 했고 아이도 있어서 결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망설였고 시부모님의 반대도 있었고 가정 형편 차이도 컸지요.
그러나 시부모님은 제 상황을 들어주시고 이혼할 만하다고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남편은 제가 마음을 바꿀까봐 걱정이 되는지 혼인신고부터 하자고 했고, 그래서 식을 올리는 건 나중으로 미뤄두고 일단 혼인신고부터 했습니다. 먼저 법적으로 정식 부부가 된 후에 남편은 어느새 졸업반이 되었고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몇 년을 정말 정신없이 살았죠. 나중에 아이가 많이 아팠어요. 열이 40도까지 치솟았었죠. 힘없이 축 늘어져 컨디션도 별로였어요. 원인을 알아보고자 병원에 다녀봤는데 딱히 병명이 없다고 합니다. 아이가 아파하면 제일 먼저 아이의 병명을 찾기 위해 검사를 다 하였는데 병원비가 많이 나왔어요. 물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생각해보니 아이의 아버지인 전 남편은 이 모든 일에서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혼 후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주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 돈을 받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생각해보니 왜 그 돈을 더러운 것으로 여겼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왜 내가 그 사람에게서 돈을 받으면 안 되는 걸로 여겼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가 돈을 못 버는 이유를 감안해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양육비를 받으려고 했는데 당신은 이혼 이후 한 번도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양육비를 이제서라도 다 잃어주겠다는데 돈이 어디로 사라졌냐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네. 어떻게 해야 하지? 저는 당신께 줄 돈이라는 게 조금도 없어서 거지처럼 이유를 대고 있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마당에 돈이 있을 것 같은데. 여전하네. 그래도 그 돈을 마련하겠어? 제가 잊고 살았는데 그 돈을 다 갚아낼 수 있는 방법을 알았어. 그럼 그 방법을 모두 동원해서 돈을 받아볼게. 아, 내가라면 돈을 주는 사람이니까 어디 그 인간한테 기대를 했나 하고 애를 써보라고 하면서 저도 그냥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전 시댁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던 언니가 오랜만에 전화를 해왔어요. 그 이유는 전 남편의 집 근황을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잘 지내고 있나 봐. 아이는 잘 자라고 있고 이젠 꽤 커서 학교 갈 나이 정도 되어 간다는데. 이제 2학년이라니 세월 참 빠르다. 언니야, 아이도 잘 자라고 있네. 우리 동네에서 참 즐겁게 지냈었는데, 그래, 우리 우정이 좀 돈독했었나? 이사를 가더니 연락도 한 번 안 하고 나 좀 서운했어. 미안해. 내가 이혼하고 자리를 잡고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어. 나중에 생각이 나긴 했지만 날 방어하지 않을까 하고 선뜻 전화하지 못하겠었더라고. 미안해. 알아. 그래서 내가 먼저 전화한 거야? 나도 이런저런 일로 바빴거든. 그런데 내가 전화한 이유는 너도 꼭 알아야 하는 일이 있어서야. 내 전남편 그나 알아? 아니야. 최근에 그렇지 않아도 양육비 때문에 전화한 것도 있는데 여전히 돈이 없다고 지 새끼 키우는데 필요한 양육비도 못 주겠다고 하더라. 아휴, 저런 놈이랑 결혼한 내가 공중부양이지. 어머, 무슨 소리야? 너에게 전 남편에 대해 알려줘야 하는 사정이 있어? 가게를 새로 열었는데 너무 잘 돼서 돈을 쓸어 담고 있어. 그로 인해 그때의 이전 시부모가 운영했던 식당은 닫았고 집도 다 부수고 5송 빌라로 새로 지샀어. 얘네 첫 남편은 수억 원을 하는 외제차로 바꾸고 심지어 자신의 엄마에게도 억소리 나는 차를 선물해 주었다고 한다. 이제 그 억센 아줌마 사모님 소리를 들어. 와, 그게 진짜야. 그렇게 살고 있는데도 지 새끼 양육비를 안 주는다는 말이야. 아, 내가 이놈을 가만두나 봐에 제가 위자료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 새끼 키울 때 필요한 양육비를 달라고 했는데 그리 넉넉하게 살면서 어떻게 하나 보태줄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괘씸하고 약기 올라서 이건 따져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연니한테 전남편 가게가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정말 맛집으로 소문나서 사람들이 줄을 서 있더라고 해요. 그 인파를 보면서요. 가게 안으로 들어가니 예전 시어머니가 카운터에 앉아 웃고 계셔서 전남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전 시어머니에게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를 기억하시나요?
아들을 잘못 키워서 남의 인생을 박살내고 아주 잘 사시네요. 어머, 여기서 무슨 일로 오셨나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밥을 먹으러 왔다. 그럼 저쪽에서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한다니까. 그러자 저는 말했습니다. 아니요, 밥은 됐습니다. 저는 양육비를 받으러 왔습니다. 아들이 지 새끼나 모를 때는 부모가 혼내야지. 그걸 가만히 보고만 계셨군요. 어머님도 잘못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이렇게 살면서 어떻게 지 새끼를 모르는 척 하실 거예요? 외제차도 뽑았다면, 야, 너한테 줄 돈이 없다는 소리겠지? 나한테 차를 뽑아줄 돈은 있는데? 아, 그리고 우리 아들도 지금은 새로운 집이 잘 꾸며져 살고 있는데 새로운 가족에게 돈을 쓰는 것이 헌 가족에게 돈을 쓰는 것보다 낫지 않겠나? 응. 너도 청혼 신청 좀 하고 차리지. 지나간 관계에 집착하는 건 아니야. 그때의 시어머니가 웃음밖에 나온다고 했었거든. 지나간 관계에 집착하는 건 정말 웃긴 일이야. 어느 순간 전 남편 얼굴이 보이더라. 아,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왜 웃고 있어? 여기에 와서 돈 달라고 하는 거야? 아, 정말 다 한다. 얘야, 이게 뭐야? 이 구스라이야. 아기 때까지 돈 한 푼도 안 들어갔으면 너의 인생은 쪽팔리는 거야? 쪽팔린 줄도 모르고. 내가 위자료를 달라고 했니? 내 생활비를 달라고 했니? 내 자식 양육비를 달라고 했니? 내 자식이라고 좋은 말로 할 때 양육비 내놔, 내놔. 나는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마음대로 살 거야. 소리쳤습니다. 누구에게든 한 명이라도 이 집안의 만행을 알릴 의사가 있었다면 너에게 줄 돈은 없으니까 썩 꺼져라. 장사하는데 방해되니까 나가지 않으면 신고할 거야. 아, 엄마, 엘로 바로 전화해. 이렇게 나오겠다. 그럼 저도 제 남편을 부르겠네요. 각오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렇게 하는 동안 남편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 면허를 취득했는데 저희 남편을 등에 빚고 초특급 복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이 사건이 그의 첫 변호사 일이었죠. 제가 현재 상황에서 놓친 점들을 생각하게 되었고 위자료를 받지 못한 것도 마찬가지이기에 양육비도 받아야 제가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전 남편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래도 뻔뻔하게 나오니 어쩔 수 없네요. 법으로 혼내줄 수밖에 없다.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은 국가가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급받지 못하면 법적인 방법으로 받아내는 절차가 있습니다. 일단 계좌를 압류하겠고 양육비 이행 명령을 내리며 만약 또 어기면 감치 강제 명령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처리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제 의도는 아니었지만 받아야 할 것은 받아야 하겠죠? 나도 당신에게 떳떳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한 일이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며 아이를 위해선 양육비를 받아야 해요. 나중에 아이가 자신의 존재 이유에 대해 고민할 때를 생각하면 남편이 있어서 안심돼요. 특히 변호사이신 남편이 법적인 부분을 처리해 주시니 더 안심입니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이가 자신의 아비에 대한 감정을 어디서 어떻게 이해할지도 모르고요. 하면서 잘 살고 있는 것이 말이 돼요. 물론 우리 아이가 궁핍하게 살아온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부모로서의 역할은 해야겠죠. 그래서 그 동네 카페 중 유명한 카페와 전 조부부의 과거를 이니셜로 표현해서 SNS에 올렸어요. 하지만 누구나 보면 그 가게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릴 정도였어요. 줄줄이 댓글이 쌓이고 충격적이라며 그곳에 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날 제가 난리를 친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도 있어서 제 의견에 힘을 실어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행동을 알리는 데는 모자란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을 전 조부부가 알아채고 저에게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얘야, 그거 넣지 마. 아, 참나, 내가 모를 줄 알았냐? 내가 아무리 발광을 해봐도 내 지갑에서 돈이 나는 내게 돈을 주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
그래서 어디 한번 힘들게 살아봐. 나도 최선을 다해 기도할 거야. 제대로 마음 선택해야 한다고 했는데 열심히 기도해보라. 그것이 통하는지 알려줄 시간에 돈을 벌어서 내 아이를 잘 키우는 게 더 중요해. 귀신이 뭘 하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은 잡아들이지 않고 심지어 재혼한 상대의 여자를 멀리서 바라보고 있어. 정말 어리겠구나. 우선 전 남편의 계좌를 압류했다. 더 나아가야겠지? 하지만 이 말이 씨가 될까요? 아니면 하늘에 정말 있는 걸까요? 그런데 전 남편의 식당에서 식중독이 발생했고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던데. 그래서 청소를 하러 나갔는데 위생 상태가 최악이었어. 반찬을 재사용하고 재료 보관까지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최하점을 맞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더 걸렸다고 합니다. 결국 과태료와 영업 정지까지 받았대요.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부터는 사람들도 관심이 뚝 끊겼고 점점 손님이 줄어들더니 이제는 운영만 하는 식당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다시 적자가 쌓였고 거기에 제가 계좌 압류를 했고 양육비를 낸 영령을 했더니 엄청난 고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 남편은 또 이혼을 했다고 해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 인간이 또 제 미용실에 나타났어요. 고객님들이 있는 곳에서 나를 또 조롱하려고 해요. 어이, 전 부인, 잘 지냈냐? 어째 가게가 좋아 보인다. 남의 인생은 파탄에 놓고지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아이, 그건 안 돼. 미쳤고 여기가 어디냐고? 와, 그리고 남의 인생 파탄 놀고 있네네. 인생 내가 파탄 내놓고 뭔 소리 하는 거야? 안 나가. 여기가 어디인지 물어와서 헛된 수작이에요. 왜 말이 그렇게 나대한테 망했어? 가게도 망했고 돈도 다 압류되고 마누라도 도망갔어. 모든 게 너 때문이야. 내가 책임져야 해. 내게 그거 참 셈이 들지.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야 했어. 어쩌다 말하네. 가게가 망하고 마누라가 모든 돈을 가지고 도망가겠어? 아이고, 왜 이래? 너는 아직도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구나. 그때 제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가게 찾아왔어요. 너냐? 우리의 새 아빠야. 주야, 아빠야. 아빠야네, 아빠라고. 엘로아, 너도 아빠랑 살고 싶지? 아빠랑 살까? 남편은 바로 상황을 이해하고 아이를 다른 직원에게 맡기고 나가라고 했어요. 그런 다음 행패를 부리는 전 남편에게 말했죠. 아, 이제서야 돈이 떨어져서 왔군요. 결국 양육비 한. 아빠도 푼을 내지 않고 아빠라고 할 적도 없는 사람이 이곳에서 유감스러운 행동을 하지 마세요. 나가세요. 경찰을 지금 불러올 겁니다. 내가 뭘 아는데? 너 없이도 잘 살아왔어. 아니, 변호사라고 했지? 어디 가서 잡아들여봐. 내가 너에게 흥미로운 인생의 이야기를 만들어줄 테니까. 그때 남편이 경찰을 불러냈고 그 사람은 영업방해 혐의로 체포되었어요. 그리고 이에 따라 지금 남편이 전 남편에게 납부되지 않은 양육비로 고소했습니다. 이전부터 시부모님도 전 남편 때문에 빚더미에 빠져 결국 5층 빌딩을 팔고 빚을 갚아야 했다고 합니다. 온 집이 망가져서 한 푼도 남지 않았고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시골에 들어가 편안히 산다고 하더라도 결국 사기를 치다가 천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받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람은 정직히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기꾼 전 남편은 진실을 꼬아 놓은 지가 있다. 저는 지금의 남편과 결혼식을 올리고 잘 지내고 있고 이제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임신을 시도하니 힘들지만 어느 때보다도 행복합니다. 이제 제 상처를 치유하고 용기를 주어준 현재의 남편께 감사의 말씀 전하며 여러분도 우리 가족에게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